무너진 날 무엇부터 세우시겠습니까? 하루가 무너지는 데는 큰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포기가 연쇄가 되죠. 작은 틈새로 들어온 체념이 하루 전체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1801년 강진. 정약용은 새벽녘 집 한켠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배지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죠. 죄인이라는 낙인, 끝없는 감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벌의 시간들. 그럼에도 그는 물그릇 앞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움이 피부를 타고 흐르며 감각을 깨웠죠. 그리고 옷깃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고쳐 잡았습니다. 주름진 부분을 펴고 매듭을 다시 묶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내가 존중하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대신 세워줄 수 있을까? 그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이었습니다. 칭찬해줄 사람도 평가할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정은 멋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서의 첫 단추였죠. 흐트러진 옷깃처럼 흐트러진 마음은 더 큰 무너짐을 불렀습니다. 반대로 가지런히 정돈된 옷깃은 하루의 첫 승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았죠. 초췌했지만 비굴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오늘을 시작할 용기를 찾았습니다. 어지러운 날엔 말보다 습관이 먼저 대답합니다.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손끝의 작은 움직임이 하루를 바로 세우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책상과 마음 둘 중 하나라도 정돈돼 있습니까? 책상 위는 어질러진 서류들로 가득하고 마음속은 끝나지 않은 걱정들로 뒤엉켜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거울 앞 1분,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깃을 정리하는 1분.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하루의 0번 순서로 두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죠. 정약용은 그렇게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그 작은 습관이 18년의 유배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무너진 날일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거창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작은 단정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1분만 서보세요. 그 1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보여주기 아닌 버티기 위한 의뢰. 사람이 없을수록 태도가 흐려집니다. 관객이 사라지면 연기가 끝난 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약용에게는 달랐습니다. 1801년 강진, 그의 유배지,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제자도 없었죠. 오직 감시하는 눈초리와 차가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약용은 매일 새벽 서책을 펴기 전에 의식처럼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붓을 가지런히 놓았죠. 먹을 갈고 종이를 펼치는 순서마저 정확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누군가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느냐고요. 하지만 그의 목적은 남에게 잘 보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믿어야 했습니다. 유배라는 형벌 속에서도 자신의 학문이 의미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죠. 그리고 그 설득은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형태가 필요했습니다. 붓을 가지런히 놓는 행위.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학자다 라는 선언이었죠. 내일은 가치 있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머리를 빗는 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붓을 정렬하는 동안 마음도 함께 정렬되었죠. 흐트러진 감정들이 한 줄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단정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위한 복장입니다. 결과를 바라는 만큼 준비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바랄 만큼 준비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대충 준비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진 않나요? 마음은 간절한데
행동은 무성의하진 않은가요?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형식 없는 간절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매일 같은 루틴을 지켰습니다. 책상 앞에 앉기 전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바른 자세로 앉았습니다. 셋째, 경전의 첫 줄을 필사했습니다. 단 10분의 시간이었지만 그 10분이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루틴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죠. 당신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3가지 고정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바르게 앉고 핵심 한 줄을 적는 것. 그 3가지가 당신의 하루를 지킬 겁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요. 그 루틴이 500여 건의 저서를 낳았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의뢰가 아니라 버티기 위한 의뢰였죠. 몸이 정리되면 생각이 길을 찾는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 마음부터 다스리려 하면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정약용이 발견한 진실이었죠. 어느 날 그는 복잡한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수원 화성 설계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들, 얽힌 계산들, 모순되는 증언들,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정작 손은 움직이지 않았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시간은 흐르는데 그때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어질러진 서책들, 흩어진 종이들, 제자리를 잃은 붓과 먹,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일어나 먹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자리에 놓았죠. 붓을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종이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릿속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죠. 생각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형태가 마음을 이끈다는 것을요. 외부의 질서가 내부의 동요를 안내한다는 것을요. 생각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의 순서는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손이 질서를 만들면 마음이 그 뒤를 따르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이후로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같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먼저 도구를 정렬했습니다. 먹, 붓, 종이를 정한 순서대로 놓았죠. 그 단순한 행위가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형태에서 집중으로, 집중에서 실행으로. 그 인과관계를 그는 몸으로 익혔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불안을 달래려 말만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되뇌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진 않나요? 마음을 다독이는 말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손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손으로 정리할 수 있는 첫 대상은 무엇인가요? 책상일 수도, 서랍일 수도, 핸드폰 화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5분만 투자해 보세요. 3칸을 만드는 겁니다. 버릴 것, 남길 것, 지금 쓸 것, 생각하지 마세요. 팔을 움직이는 겁니다. 손이 선택하게 하세요. 빠르게, 망설임 없이.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생각이 길을 잃었을 때 손에게 길을 물어라. 그가 유배지에서 쓴 방대한 저서들. 그것은 천재적인 영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정렬된 책상, 가지런한 도구, 정돈된 형태의 결과였죠. 형태가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몸이 정리되자 생각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500여 권의 책이 탄생했습니다. 당신의 책상을 정리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체념의 연쇄를 끊는 작은 승리. 오늘만 대충. 이 말이 내일의 기준이 됩니다. 1803년 어느 날 강진의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고 빗줄기가 창을 두드렸죠. 정약용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붓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몸도 무겁고 마음도 가라앉았죠. 하루쯤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포기가
내일의 변명이 된다는 것을요. 어제도 안 했는데 오늘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일주일을 삼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전부를 하지 못하면 일부라도 하는 것. 긴 글을 못 쓰면 제목 한 줄만이라도 적는 것. 정약용은 종이를 꺼내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목민관의 자세에 대하여.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긴 겁니다. 작지만 분명한 승리였죠. 다음 날 아침 날씨는 개었습니다. 그는 어제 적어둔 제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아래에 첫 문장을 이었습니다. 만약 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요? 오늘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제도 안 했으니까 라는 변명이 오늘을 막았을 테니까요. 작은 완수는 자기 신뢰를 만듭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쌓는 거죠. 그 믿음이 다음 행동을 이끕니다. 반대로 기준을 계속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오늘만 대충이었다가 이번 주는 바빠서가 되고 다음 달부터 제대로가 됩니다. 결국엔 포기로 귀결되죠. 하지만 낮추되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은 낮지만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 큰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은 무엇입니까? 한 문장일 수도, 한 통의 전화일 수도, 한 장의 청소일 수도 있습니다. 딱 하나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수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 중요하죠. 나는 오늘 이것을 끝냈다. 는 문장 하나가 내일을 연결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18년을 버텼습니다. 하기 싫은 날엔 분량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끊기지 않게 만들었죠. 그 한 줄, 한 줄이 모여 500여 건의 책이 되었습니다. 큰 목적은 작은 승리들의 별칭입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승리는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딱 하나만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세요. 그 작은 승리가 체념의 연쇄를 끊을 겁니다. 값이 아니라 마음을 대하는 값. 좋아 보이려는 꾸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를 세우려는 단정은 오래가죠. 유배지에도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관리, 주민, 때로는 호기심 어린 방문객들. 그들 중 일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 장식 많은 갓, 반짝이는 놀이개. 정약용은 그들을 맞이할 때 늘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하지만 소박한 무명옷, 화려하지 않지만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옷이었죠. 어느 날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좀 더 나은 옷을 입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좋은 옷이란 무엇입니까? 값비싼 옷입니까? 깨끗한 옷입니까? 방문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약용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옷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교 기반의 꾸밈은 끝이 없다는 것을요. 누군가보다 나아 보이려면 계속 더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기반의 단정은 달랐습니다. 기준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존중했는가가 유일한 질문이었죠. 정약용의 방은 늘 깨끗했습니다. 서책은 정렬돼 있었고, 붓은 제자리에 있었고, 마루는 쓸려 있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요. 그 존중이 공간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품격은 옷값이 아니라 마음을 대하는 값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꾸미는 이유의 51%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존중하기 위해서인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인가요? 솔직하게 비율을 따져보세요. 옷을 고를 때, 말투를 선택할 때, 일정을 짜을 때, 만약 남의 평가가 51%를 넘는다면 그건 위험합니다. 평가는 변덕스럽기 때문이죠. 오늘 칭찬받아도 내일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 평가에 기대면 나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이 51%를 넘는다면요. 평가가 바뀌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지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죄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학자로 대했습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았죠. 그 태도가 그를 무너뜨리지 않게 했습니다. 아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51%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선택의 과반을 자기 존중 동기에 배분하는 겁니다. 옷, 말투, 일정, 모든 선택에서요. 이게 나를 존중하는 선택인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그랬듯이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의 눈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향해서요. 관계의 첫 언어. 사람은 귀로 듣기 전에 눈으로 안심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받았습니다. 강진의 젊은이들이 찾아왔죠. 그들은 긴장한 얼굴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죄인의 제자가 된다는 두려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정약용은 그들이 문을 열기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먼저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내렸죠.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요.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약용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지도 않았죠. 다만 차분히, 안정된 자세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태도 하나가 제자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분은 혼란스럽지 않구나. 이분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말 한마디 없이 제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단정은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신뢰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언어였죠. 나는 당신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조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울며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말이 끊어지고 눈물이 쏟아졌죠. 정약용은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고 급하게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바른 자세로 앉아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제자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분 앞에서는 무너져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죠. 정약용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제자에게 안전함을 주었습니다. 말은 설명하고 태도는 설득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날 사람에게 당신의 태도는 무엇을 먼저 보낼 것입니까? 불안을 보낼 건가요? 안정을 보낼 건가요? 산만함을 보낼 건가요? 집중을 보낼 건가요?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상대는 이미 당신을 읽습니다. 자세, 표정, 시선의 속도까지요. 그 모든 것이 관계의 첫 언어입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1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만남 전 30초는 타인을 위한 시간이었죠. 만나기 30초 전 그는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옷깃을 확인하고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말의 속도까지 생각했죠.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갈 것인가? 그 짧은 질문이 만남의 질을 바꿨습니다. 거울 앞 1분이 여기서 번역됩니다. 자기 존중에서 시작한 태도가 타인에 대한 배려로 번역되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기 30초 전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핸드폰을 보다가 급하게 고개를 들 건가요? 아니면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태도를 정리할 건가요? 정약용의 제자들은 기억했습니다. 스승의 말보다 먼저 스승의 태도를 기억했죠. 그 안정된 자세, 흔들리지 않는 시선, 차분한 호흡, 그것이 가르침보다 먼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태도는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늘 당신의 태도를 점검하세요. 그것이 관계를 바꿀 겁니다. 통제감을 되찾는 3가지 루틴.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형태로 먼저 나타납니다. 1805년 정약용은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유배 5년 차였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아니 풀려나긴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런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깊이 가라앉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첫 줄 필사. 그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논어를 펴고 오늘의 핵심 한 문장을 골랐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붓을 들어 한 글자씩 베껴 썼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글자를 쓰는 동안 마음이 그 한 문장에 고정됐습니다. 흐트러진 생각들이 한 곳으로 모였죠. 두 번째, 도구 정렬. 필사를 마친 후 그는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붓을 씻어 제자리에 놓고 먹을 정도 나고 종이를 쌓았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요. 이 단순한 행위가 선택의 피로를 줄였습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사라졌죠.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예측 가능한 패턴이 불안을 줄였습니다. 세 번째, 짧은 걸음.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정도였죠. 걸으며 호흡을 의식했습니다. 들숨, 날숨, 발걸음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어지러운 마음이 조금씩 정돈됐습니다. 이 세 가지 루틴, 전부 합쳐도 30분이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30분이 하루를 지탱했죠. 작고 반복 가능한 루틴은 예측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불안의 폭을 줄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반드시 반복되는 작은 동일함은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운 날에도 바쁜 날에도 변함없이 지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내입이 됩니다.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이죠. 만약 아직 없다면 오늘부터 만들어 보세요. 위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핵심 한 문장을 베껴 쓰는 것, 하루 한 번 도구를 정해진 순서로 정리하는 것, 1시간마다 5분씩 걷는 것. 이 중 두 가지를 7일 동안만 해보세요. 기록하고 체크하고 유지하는 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7일째가 되면 루틴이 당신을 끌어올립니다. 정약용은 이 루틴을 18년 동안 지켰습니다.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요. 그 작은 동일함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큰 변화는 보이지 않게 쌓이는 작은 동일함의 결과입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동일함을 정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회복시킬 겁니다. 말보다 먼저 그리고 더 오래 남는 것. 우리는 늘 거창한 결심을 찾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바꾸는 건 오늘의 자세입니다. 강진의 새벽, 거울 앞에서 시작된 1분. 정약용은 그렇게 매일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깃을 정리하는 시간. 그 1분이 하루의 첫 승리였죠. 책상 앞에 앉아 첫 줄을 필사했습니다. 오늘의 마음을 한 문장에 고정시키는 의식. 그 한 줄이 흐트러진 생각을 정돈했습니다. 힘든 날엔 분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죠. 제목 한 줄이라도 적었습니다. 그 작은 완수가 내일을 연결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땐 30초 전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태도를 점검했죠. 말보다 먼저 도착한 그 태도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정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형태였죠. 단정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저항이었습니다. 혼란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항거였죠. 1818년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한 건 거창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거울 앞 1분, 첫 줄 필사 5분 정리, 만남 전 30초였습니다. 그는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로 기록됐죠. 하지만 그가 진짜 남긴 건 책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무너진 날일수록
단정을 세운 그 태도였죠. 무너진 날일수록 단정히 서라. 몸을 세우면 마음이 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당신에게 해줄 첫 번째 존중은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울 앞 1분, 첫 줄 필사, 5분 정리, 만남 전 30초 호흡. 이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손이 움직이게 하세요. 일주일 후 당신은 느낄 겁니다. 조금 덜 흔들린다는 것을요. 한 달 후엔 알게 될 겁니다. 단정이 습관이 됐다는 것을요. 정약용처럼 18년을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도요.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단정이 쌓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태도가 되고 당신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남기는 말보다 먼저 그리고 더 오래 남는 건 태도입니다. 오늘 당신의 태도는 누구의 하루에 안심이 될까요?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 1분이 시작입니다. 몸을 세우면 마음이 섭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합시다.